안녕하세요. 한밤중이 오름수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오싹한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깊은 밤,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기고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그 순간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숨길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짐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오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집과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이 어두운 비밀을 풀고 싶을까? 아니면 영원히 잊고 싶을까?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외할머니께서는 남해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셨답니다. 돈을 받고 점을 봐주는 신당을 차리신 분은 아니셨고 우리 신 뒤에 몰리기와 달밤에 작두를 타시고 살춤을 추시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술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외할머니께서는 그 집의 큰아들, 즉 우리 외할아버지에게 시집으로 오셨는데 당시 외할아버지는 1년에 2달도 집에 안 들어오시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외진도 할머니는 일찌감치 남편을 잃으셨고 낮에는 종일 곰방대를 뻑뻑 피우시다가 밤에는 칼춤을 치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참 어린 시동생도 둘이나 있는 집에 혼자 남아 계신 겁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외할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얼마나 후들게 하셨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외할머니는 밤낮 없이 밭일하고 바느질해가며 시동생들을 학교 보내고 시모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통 집에 없으시니 하늘 볼 새가 없어서 아이가 생기질 않으신 거죠. 결국 할아버지가 휴가로 나온 어느 날에 외진조 할머니가 밥상을 뒤엎으며 인연이 우리 집안 대를 끊을 테냐며 외할머니 머리채를 잡은 뒤에야 할아버지는 이러다 색시 잡겠구나 싶어서 휴가로 나올 때마다 열심히 본다에 눌러앉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위로 이모 삼촌들 오남매가 태어났죠. 우리 엄마를 가지셨을 때 외할머니는 이해를 또 낳았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싶으셨답니다. 낮에는 밭일하랴, 오남매 돌보랴, 시동생들 학교 보내랴, 밤에 상일하랴, 시모 시중들랴, 우는 아이들 달래에 재우랴, 살이 쭉쭉 빠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디서 주워들은 대로 논에서 불러버릴까, 얼음물에 빠지면 애가 떨어진다던데 하며 애를 집을 생각만 하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에 외할머니께서 물이 뛰어들 요량으로 바닷가에 서셨는데 어찌하셨는지 증조할머니가 뒷덜미를 잡아채곤 할머니를 집까지 끌고 오셨죠. 그리고 마당에 내동댕이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년이 참말로 이 집안 귀한 손을 잡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화를 내시더랍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애가 5이나 있는데 뭐가 귀한가 싶어 억울하셨다는데 증조할머니는 매질을 멈추며 그 아는 난 아니까네 거칠 그만하더라 라며 역정을 치셨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엄마가 퇴원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도저히 이 애를 치울 자신이 없어서 낳아놓고도 방구석에 누워만 놓고 후셨답니다. 그런데 어제 아이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서 이불로 덮어두면 이대로 죽지 않을까 싶어 그대로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두고 밭일을 나선 적도 있답니다. 일부러 해가 다 지고 나서야 호미를 털며 돌아왔는데 마루에 증조할머니가 담배를 뻑뻑 피우시며 헛짓 말라 했다에 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이불로 덮어놓은 걸 보셨나 싶어 얼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불이 그대로 덮여있더랍니다. 이불을 들춰보니 아이가 셋을 자고 있었고 이래도 살았으니 정말 태어날 아이였나 보다 싶어서 그제서야 저들 물리셨답니다. 외증조 할머니께서 어린 엄마를 보시며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는 평생 배고를 일 없을 비다. 야가 집안에 세울 기야. 야한테는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고 나아지나 하닐 기다. 그리고 엄마가 4살 되던 해 외직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직업 부리를 끝내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죠. 외할머니는 이 남의 시골에서 평생 밭일하며 애들까지 무지렁이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살림을 챙겨서 6남매를 얻고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엄마는 첫째 이모와 달리 계집애가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냐는 소리도 듣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그렇게 부산으로 온 지 3년쯤 되어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으로만 사시던 분이 부산으로 올라와 하시는 일은 곤사판 노동이었거든요.
그러다 현장에서 추락하셨고 그 위로 철근이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할머니께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부인의 학교도 들어가지 않아서 집에 있던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함께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셨답니다. 아직 피가 많이 젖었던 엄만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철근에 뭉개져 흉하게 피가 말라붙은 할아버지 맨발을 보았는데 아직도 그 발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제일 많이 운 것은 엄마였습니다. 남의 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모 삼촌들은 집안 어른들이며 증조 할머니 눈치가 보여서 할아버지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키웠답니다. 당시만 해도 부모 앞에서 자식이 예쁘다는 티를 내면 혼구멍이 나는 시대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부산에서 자랐던 엄마는 늦둥이 막내이기도 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서 할아버지가 우리 막내 공주하며 무릎에서 내려놓을 새 없이 예뻐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달이 지나도록 밤낮 없이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만 바라보며 줄줄 울었다고 합니다. 밥도 거르고 잠도 안 자고 울었다고 하니 집안 식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부이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 기절하듯 잠들었던 엄마는 컴컴한 방이 밝아지는 걸 느껴서 눈을 떴는데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이 거렇게 빛이 하더랍니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으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수다, 네가 참말로 이 애비를 따가울 기다. 엄마를 반덕어서 아빠 하고 불렀는데 사진이 귀신 같은 얼굴로 일그러진 할아버지가 나오셨죠. 네가 이 애비를 따라오려고 일하나. 그래서야 처음으로 엄마는 죽은 할아버지가 무섭더랍니다. 그러던 눈물이 뚝 그치고 식은땀만 줄줄 흐르고 있었죠. 나로 올 김은 이리 온다. 애비랑 가자. 이리 와. 그러면서 그 커런 빛이 엄마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덮어쓰고 안 가, 아빠 가라 하며 걸걸 떨다가 한참을 지나 이불 밖으로 나왔는데 해가 뜨고 있었대요. 나중에 외할머니께 말했더니 누가 아버지가 생전에도 그래 니를 이뻐하더나 우리 막내 정 떼고 가려고 왔는답제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할머니가 돈벌이를 나서시는 수밖에 없었는데 보험 판매 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엄마 사주가 그런 것인지 신기하기도 바로 위에 있는 이모는 대학 등록금 될 돈이 없어서 고졸로 직장을 잡았는데도 엄마가 대학 갈 때에는 할머니 일이 술술 풀려서 육산 빌딩에 불려가 삼성 보험여왕 상패까지 받았답니다. 친척들 중 몇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돕는 게 아니냐고 하셨지만 외할머니는 증조할머니가 말한 대로 우리 엄마가 곡덩어리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무당 시모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려 교회를 다니시며 미신이라나 콧방귀 끼시던 분이 되셨으면서도 우리 엄마 얘기를 하면 자가 천만고 집안을 세우면 알아 안 알아 하고 다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의 결혼을 할머니는 엄마 방에 모칠까지 해가며 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볼 것도 없는 집의 막내 아들로 위에 장가도 못 간 형이 셋이나 있었고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혼자 대학을 나온 그야말로 개천의 용이었거든요. 당시 고려대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 서울까지 보낼 돈은 없다며 부산대로 보내셨고 그런 가부장적인 예비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금지옥엽 우리 막내를 어찌 보내냐며 막으셨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외가에 철판을 깔고 전화되며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그 모습이 친할아버지 눈엔 썩 안 익고 오셨던 겁니다. 당신 아들도 우리 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인데 대체 엄마 집안이 뭐라고 반대를 하냐고 화가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엄마의 생년월일을 알아오라고 하셨고 그 길로 친한 철학관에 가셨답니다. 원래는 사주가 안 맞는다고 말하며 결혼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실 심산이었는데 철학관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마음이 싹 바뀌셔서는 무조건 결혼하라고 못을 박으셨답니다. 신이 아버지 손에 과일까지 들려보내며 무조건 엄마와 결혼하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철학관에서도 엄마가 집안을 세우는 지중해 사주를 가졌다며 무조건 며느리로 들여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아빠와 술도 마셔보고 인간성은 된 놈이구나 싶었던 삼촌 둘이 결혼을 허락하면서 할머니도 허락하게 되셨습니다. 그의 동생이 태어난 그해 IMF가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몰래 주식을 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고 우리가 살던 집까지 압류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와 사내 커플이었다가 나를 낳으며 사직해던 엄마는 쌈짓돈으로 빚을 말았고 빚쟁이들을 전부 만나 설득했습니다. 나랑 내 남편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회사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학습지 선생님으로 나섰고 녹즙 배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엄마가 하는 학습지는 한 달이 안 되어 엄마들이 너도 나도 다투어 우리 엄마 수업을 듣고 싶다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업을 듣겠다는 두 집 세 집이 합쳐 한 집에서 수업을 듣게 해달라는 전화까지 왔습니다. 엄마는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일명 인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았을 때쯤 엄마가 결혼 전에 다니던 아버지의 회사 전무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우리 회사에 꼭 좀 다녀줬으면 한다고 황숙씨 같은 재원이 없어서 참 아쉽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아버지 회사가 세워진 지 60년 이래로 처음으로 결혼 후에 복직한 여사원이 되었죠. 아버지도 엄마가 복직한 이후에 재수해서 승진해 이사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집안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더랍니다. 같은 돈을 지어줘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새 빠져나가는데 엄마에게 맡기면 2배, 3배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 위에 삼촌들도 다 도움을 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늦게 들인 새할머니다 사채 빚을 써서 집을 날린 걸 엄마가 막았고 직장도 못 구해서 허덕이던 둘째 삼촌도 엄마가 직장을 구해줘서 장가까지 들었거든요. 내가 5살 때에는 부모님이 용하다는 무당집에 간 적이 있었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옥탑에 앉은 눈에서 불빛이 나는 듯하던 아줌마는 한참을 엄마만 빤히 보더니 말하더래요. 선생님, 전생의 덕을 아주 많이 쌓으셨습니다. 그 덕이 짙고 소임이 짙어서 이번 생에는 무엇을 해도 잘 드시고 계신 곳마다 일이터 세우십니다. 부디 잘 드셔도 저를 잊지 마시고 꼭 다시 찾아오십시오. 왜 엄마한테만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궁금해진 아버지께서 본인은 어떠냐고 물어보셨죠. 사장님은 돈이 강물처럼 쏟아드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다 빠져나가니 모이지도 않죠. 쏟아드는 족족 사모님께 다 내어주세요. 사장님이 들고 있어봤자 다 남 좋은 일이 됩니다.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웃고 넘어갔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그 말이 정말 맞더랍니다. 부동산을 사도 아버지 명의로 해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엄마 명의로 하면 지하철이 개통되고 병원이 생기는 등 돈이 몰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1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이미 이사가고 사라진 그 무당집을 수소문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 전에는 다 쓰러져 가던 옥탑에서 하더니 고래등 같은 지화집에 신당까지 다루던 무당집을 차렸더랍니다. 그만큼 용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그분께 다시 찾아갔더니 엄마 아버지를 전혀 기억 못하셨는데 10년 전처럼 빤히 엄마를 쳐다보더니 어찌 이렇게 드한 분이 찾으셨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사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찾아간 거였는데 역시나 뭘 하든 엄마 명의로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회사의 사장은 저희 엄마입니다. 자신인 저도 참 신기합니다. 대체 전생이 뭐라고, 아니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런 지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엄마는 키도 작고 왜소한 체구에 얼굴도 순하게 생기신 여린분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긴 했지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혹자들은 사기, 말도 안 되는 민간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의 팔자라는 게 어느 정도는 들어맞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 공포 귀신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살면서 돈 주고 사주를 본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운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로또도 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 5월쯤에 친구 소개로 잠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사주팔자를 보는 분이었는데 이게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인생을 산다는 거였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더러 산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사디를 치나 싶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혹시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세요? 정확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공파업더 페이지를 운영하다가 중단하던 시기였는데 좀 놀랐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애질렀는데 저한테 뭐든 좋으니까 본인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라고 적극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공파업거를 시작했고 여러분을 산다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의 운명은 정해지는 게 아닐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올인하기 나름이고 한 번 뿌린 인생을 미리 정하는 것 좀 아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저렇게 대단한 사주를 타고나시는 분도 있듯이 어느 정도 사람이 타고난 발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심심하는 사주도 보고 점도 보는 것은 재밌긴 합니다. 힘들거나 벽에 부딪힐 때 가끔 이런 걸로 푸시는 것도 좋겠죠. 이건 모 사이트에 실제로 어느 낚시꾼이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한참 바다 낚시에 빠져 여러 곳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제법이 낚시는 배를 타고 조류가 잘 흐르는 포인트에서 합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여밭이나 무인도 근처의 바위 절벽으로 가서 쥐어 올라가 자리를 잡고 하는 낚시도 있죠. 선장이 바위 절벽 웅툭한 곳이나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할 만한 곳에 내려주고 잘 기억해주다가 하루 지나서 다시 태우러 옵니다. 거의 직각으로 벽이 되어 있고 수심도 10m에서 20m까지 나오고 매물 쌍골 구름에 따라서 고깃대들이 지나가는 경로가 좁은 포인트로 가까움을 받죠. 솔직히 이런 낚시는 많이 위험합니다. 고기가 많았던 시절에는 굳이 위험한 데를 갈 이유가 없었지만 배값을 내놔서 멀리 있는 무인도에 혼자서 뭐하러 가겠습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점점 멀리 가게 되고 더 위험한 곳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포인트는 밀물이 들어오면 잠기는 곳도 있는데 태워준 배가 제때 못 들어오면 수당당하고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큰 월축을 낳기 위해서 더 험한 곳에 포인트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갯바위 포인트에 장수부가 들어가 보면 낚싯줄, 바늘, 뽕돌, 온갖 쓰레기로 도배되어 있고 갯바위 위에는 수다 남은 미끼, 음식 찌꺼기, 온갖 쓰레기들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죠. 거리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이상 심한 경우에는 몇 달씩 진을 치고 낚시를 하는 미친 인간들이 많습니다. 배 타고 나갈 때 신고를 하고서 다시 육지로 돌아왔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하지만 동네 선장들과 친해지면 몰래 가서 자리 잡고 한 달을 낚시할 수 있죠. 저도 낚시에 미쳐서 감성돔을 잡아오겠다고 완도 쪽에 잘 아는 낚시점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미끼도 심기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갈 포인트를 고르고 있는데 낚시점에 있는 집반에서 사람 인기첨이 나는 겁니다. 앞둔 사람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서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장박 전문으로 다니는 50대 아저씨였는데 한 2차례 정도 만나서 소주 한 잔도 했던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왜 낚시점 깃반에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산해서 들어가 봤죠. 주문은 웅컥 들어가 있고 정신은 반쯤 나간 것처럼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과하게 먹었나 싶어서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 끙끙거리시고 사실 아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대답도 안 했고 심지어 저를 못 알아보더군요. 그래서 뒷방을 나와 주인한테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든가 해야지 왜 남 장사하는 집에서 저러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벌써 이틀째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 가던 포인트에서 2주 정도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물을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미친 사람 꼴을 하고서 텐트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배에 타더래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낚시점 깃방으로 가더니 벌벌 떨면서 처박혀서 술만 퍼마시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당장 배 타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푹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태겸이 낚싯배를 단속을 했고 제가 탈 때도 걸렸죠. 나갈 배도 없고 오늘 집에 돌아가 봐야 할 일도 없어서 술이나 한 잔 먹고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다시 낚시점으로 갔습니다. 평소 안면에 있던 40대 아저씨와 같이 가게로 돌아오면서 술이나 안주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낚시점 뒷방에서 술판을 벌리려고 하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그 50대 아저씨가 슬그머니 제 옆에 앉아서 낚시하던 포인트에서 일어났던 이 얘기를 해주더군요. 지난 일요일 밤 어지간한 초짜 낚시꾼들이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짬밥을 밀려서 못 들어가는 특급 포인트에서 2주 동안이나 자리 잡고선 낚시를 했답니다. 파도가 높았지만 입질도 좋고 씨알 좋은 고기도 많이 잡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니 밤낚시는 포기하고 텐트에 들어가 술을 먹었답니다. 달도 안 든 초저녁부터 혼자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발 아래 절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동물이라도 있는 뭔가 싶어서 내려다 봤더니 수심이 10m는 좋게 들어 보이는 바닷물 위로 사람 4명이 두런두런 거리며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눈을 기리고 다시 보니까 사람이 사라지기는커녕 4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물 위에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씩씩하게, 어떤 사람은 허우적거리며 가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부도 옹기종기 걸어가는 애들도 있더랍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깨라는 꿈을 안 깨고 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슬쩍 들어서 자기가 있는 텐트를 올려다보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다 크적크적 절벽을 지어 올라오더래요. 그때 마주친 눈빛 때문에 욕이 절로 나왔죠. 아무도 없는 작은 섬 절벽에 혼자만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더위 절벽을 스멀스멀 지어오는데 도망치거나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당장 방법이 없으니 일단 텐트 입고 지퍼를 닫고 침낭 속에 머리를 쳐박고 숨만 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올라왔는지 텐트를 슬슬 쓰다듬으며 계속 자칫하자고 말하더랍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쏟아지는데 그 와중에 한기가 느껴졌죠. 침낭에 머리를 박고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기절을 했는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해가 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었더니 붉은 해가 떠 있어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소주로 나발을 불고는 배가 올 때까지 텐트에만 있었대요. 그리고 배가 왔을 때 다 집어던지고 배에 올라탔던 거였죠. 돌아와서 낚시점 깃발에서 잠을 잤는데 눈만 감으면 계속 자치가자는 그 말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술만 지리다 부었는데 그게 일주일이다 그랬던 거였죠. 얘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낚시점 주인도 옆에 와 있었고 얘기가 끝나니까 주인이 말을 하더군요. 아저씨가 귀신들하고 사이좋게 바다위를 걸어서 어디론가 갈 뻔한 그날은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 서해에서 오던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한 그날입니다. 그 와중에 44명을 구조해낸 사람이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낚싯배 선장이었고 생존자들 중 상당수가 낚시꾼입니다. 낚시꾼들은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페리오 침몰 당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50대 아저씨가 목격한 사람들은 페리오가 침몰해서 죽은 사람들이었겠죠. 바다 위를 걸어 절벽을 지어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정신일 수가 없겠죠. 물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 순간 헛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1년에 6번 정도는 낚시를 가는데 밤에 가면 꼭 기분도 이상하지만 물을 보고 있으면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귀신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저수지들이 많죠. 그래서 아무리 낚시가 좋아도 혼자보다는 자칫 위험한 곳보다는 안전한 곳을 다셔야 됩니다. 도박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아무리 돈을 많이 잃어도 다음에 한 번만 이기면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100만원 잃고 끝날 거 집이며 땅이며 다 잃고 입고 있던 텐트까지 홀라당 떼앗기게 되는 거야. 흔히 얘기하는 호구들이 그렇지. 죽어가면서도 기적같이 투활하기 바라는 멍청한 녀석들. 나 같은 분들이야 고맙기 그지없지만 이 앞에 있는 남자는 그 정도가 심한 것 같네. 무슨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큰 빚을 져서 집도 다 뺏기고 마누라까지 따님이 버리고 도망 나버렸다는 놈아. 죽기 아니면 까먹어치기로 돈 뭉치를 들고 여기 찾아온 모양인데 보라마나 어디 사치러 치서서 돈을 빼온 거겠지. 빌릴 수 있는 돈으로는 남은 빚을 갚기에 터무니없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가장 멍청한 선택을 했어. 당신 저승뛴 노잣돈까지 내가 탈탈 털어주지. 예상대로 승부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었어. 긴장감 하나 없이 적당히 했을 뿐인데 그 양반 빈털터리로 만드는데 30분도 안 보였거든. 진짜 저승과 노잣돈까지 잘잘 털어줬지. 그런데도 미련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화투장만 만지작거리는 거야. 그만 쫓아내려고 하는데 품속에서 손을 넣더니 종이 하나를 꺼내더구만. 숨겨놓은 딴 것이라도 있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서류가 아니라 사진이네. 고등학생 정도로 들어 보이는 여자의 사진같이 예쁘장은 아니었어. 그러고 한다는 말이 자기다를 걸고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자더군. 어이도 없었지. 아무리 그래도 애비가 지식기 걸고 도박을 한다니 말이야. 저승길 노잣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옥 맨 밑바닥까지 쳐박힐 일 아니겠어? 당연히 거절해야 됐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 양반 딸내미가 아빠랑 닮은 구석 하나 없이 너무 예쁘장하다 이거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한 판만 딱 치기로 했어. 담보가 담보이니만큼 나도 내가 딴 돈의 2배가 넘는 돈을 걸었어. 결과는 어떻게 되냐고? 내 차 트렁크를 보면 알게 될 거야. 왜? 기막힌 반전이라도 있어서 내가 질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있나. 마찬가지로 가볍게 이겨졌지.
그 양반은 딸까지 잃고 뭔가 초월한 모양이더구만. 돈 잃을 때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던 사람이 딸을 잃었을 때는 오히려 무표정했으니까. 그러고 조용히 일어나더니 딸은 순애제를 먹여 재고 났으니 차 트렁크에 슬쩍 실어주랬다고 하더만. 차리라도 빼들고 가락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솔솔히 내놓겠다더군. 식중 털고 그대로 한강으로 갔겠지만 그거야 내 알바 아니지. 진짜 저승길 노잣돈까지 찰탈 털어줬으니 패자는 죽어서도 춥고 배고플 거야. 어쨌거나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어. 근데 아무래도 내가 크게 착각을 한 것 같아.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 상품을 지하실에 내려다 놓은 것까진 좋은데 말이야. 갑자기 사방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 이게 뭔가 싶어서 내다봤더니 무슨 납치범 어쩌고라면서 날 체포한다더군. 실외실에 있는 애가 발견되면서 난 뭐라 말도 못하고 그대로 경찰서로 갔지. 그때만 해도 그 빌어먹을 양반이 딸을 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나 했어. 근데 애 아빠라면서 내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나랑 도박을 한 양반이 아니었어. 한참이 지나서야 그 여자애가 큰 회사의 회장 딸이라는 걸 알았지. 납치당한 거는 이지전이고. 논뼈까지 건네줬는데 딸을 돌려보내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익명 제보가 들어간 모양이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뭐 없었어. 일이 너무나도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되어 버렸지. 그 회장이란 남자, 입김이 좀 센지 아무리 해봐야 무기징역일 거라더구만. 사형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무기징역이라도 감사해야 한 노릇이었지. 그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됐어. 그 양반은 부잣집 딸을 유기해서 몸값을 받아내고는 경찰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은 거지. 처음부터 나에게 접근했고 돈을 잃을 생각이었던 거야. 미리 내가 사는 곳까지 알아놓은 뒤 납치한 여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준비를 끝내놓았겠지. 세상에, 그 몸값이라는 게 내가 딴 돈의 몇 배인 줄 알아? 난 그 양반 노잣돈을 뺏은 게 아니었어. 내가 딴 돈은 그 양반이 나에게 주는 노잣돈이었던 거다. 안녕하세요. 본코어코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그런 경험을 겪은 적도 없고 주변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주는 사람 없이 살아왔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골 깡촌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강원도 횡성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자라셨지만 대학을 서울로 오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를 만나셨고 쭉 서울에 살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시골에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여유가 생기셔서 곧잘 시골집에 다녀오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 근처에 좀 아지기 정도 논밭을 일부 사십니다. 엄청 넓진 않지만 저희나 주변 친지들에게 키우신 작물도 주시고 시내에 파실 정도의 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모님만 시골에 내려가실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동네 친구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장씨 아저씨를 부르던 분이었는데 워낙 싹싹하고 착하셔서 마을 일이라면 두 팔을 걷고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뵌 적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하셔서 지체를 앓고 계시는 분이고 마을 친구들이 다 도시로 떠날 때에도 마을에 남아 농사를 짓고 마을 일을 해주시며 살았죠. 그런 분이 한 번쯤에 겨울길을 끌고 논밭 사이를 가다가 반대편 초월차라 정면으로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처럼 장례식장도 아니고 그 집에서 상을 치렀는데 옆마을 분들까지 다 오셔서 3일 동안 동네가 떠나가라 우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할머니께서 마실 나갔다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상한 말을 듣게 되신 겁니다. 동네 분들 몇 분이 장씨 아저씨를 봤다는 말을 하시더래요. 누구를 뒷산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마을 어귀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확인해보니 장씨 아저씨가 창백한 얼굴로 있어서 기절하신 분도 있었다더군요. 당연히 그냥 소문이겠거니 생각하셨지만 야번에 할머니께서도 장씨 아저씨를 보셨습니다. 추수철이 되면 야산에 있는 멧돼지들이 그렇게 밭에 내려가서 농작물들을 먹어치웁니다. 요즘은 전기 펜스를 쳐서 막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한평생 해오셨던 것처럼 허수아비나 근처에 약을 뿌려놓는 정도만 하시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옆마을에 멧돼지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작업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걸 깜빡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혼자서 저녁 늦게 밭으로 다시 나가셨는데
웬 남자가 밭과 논을 가무실러 가더래요. 말 그대로 논에서 옆에 있는 밭으로 휙하고 빠르게 지나갔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가니까 밭 한가운데 그 남자가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었고 왠지 무서워진 할머니께서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돌리니까 장씨 아저씨더랍니다. 너무 놀라셨는데 거의 50년을 보았던 분이고 당시에 무섭다는 생각보다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셔서 괜히 말을 거셨답니다. 여긴 걱정하지 말고 어여 떠나라고 말이죠. 그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장씨 아저씨의 눈이 엄청 슬퍼 보였답니다. 어느 순간 아저씨가 사라졌는데 그 뒤로 장씨 아저씨 집으로 가서 뭐든 좋으니까 평소 좋아하는 게 있었다면 그걸 태워달라고 말씀만 하셨대요. 워낙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기 일처럼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못 떠난 거라고 생각하셔서 유품을 모아서 다 태워주셨답니다. 물론 그냥 태운 건 아니었고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서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태웠는데 마을 사람들도 이미 그 소식을 다 들어서 다들 울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벌써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가끔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장씨 아저씨랑 놀았던 이야기, 커서 술 마셨던 이야기들을 매번 꺼내시죠.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라서 영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꼭 귀신이 무서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투고를 해봅니다. 장례를 치르면은 3일장을 끝내고 영정사진을 들고 생전 고인이 살았던 곳을 돌아다니는 풍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보여주면서 고인이 저승으로 편하게 가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요. 마을 일을 도맡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계셨겠죠. 제보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귀신이 무서운 건 아닐 겁니다. 50년을 보았던 분이 귀신으로 나타나면 놀랄 수는 있어도 무섭진 않겠죠.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전쟁에 발발했고 전투 중 사망한 군인들도 많았고 무차례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도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진리는 전염병이 돌면서 죽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피난민들이 많았던 덤비도 지방에서는 혼역이 돌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어딜 가도 부모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들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들의 무덤을 만들어줬다. 아이들의 시체를 한 곳에 모아 무덤터를 만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무덤들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특히 시체를 묻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고 심지어 시신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들은 위계 찬친생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고 무덤 주변에 있는 오소리들을 모조리 사냥했다. 하지만 오소리들을 다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밤에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무덤터를 지키고 있는 주민 중에서도 무언가에 찢겨져 잔인하게 죽을 일도 있었다.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인근에 있던 군부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시 전시 상황이었던 군부대에서는 거절했으나 계속된 청원에 어찌할 도리도 없었다. 결국 10년대 불의 중 한 개 소래를 파견했고 소래장 허염술 소인은 이 무덤을 지키게 되었다. 소래원들은 4명씩 그대로 무덤터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섰다. 그렇게 5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무덤을 지키던 병사 양서구와 소래원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건 땅을 파는 듯한 소리였는데 일단 그들은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곳에 손전등을 비췄는데 조리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덤을 파헤친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한복을 입고 긴 머리를 한 여인의 모습 같았다. 다들 거를 즐겨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 여인에게 총을 겨누고 손을 들고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다시 한번 부대원들을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얼굴은 여자였지만 손과 얼굴 부분이 털로 뒤덮여 있었으며 손톱은 날카롭고 길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그 여자가 소대원들을 쳐다보며 비웃었는데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사람이 끼어오르기 힘든 높이를 순식간에 올라가 숲속으로 도망쳤다. 다들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후 다시는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 주변은 며칠 동안이나 수색해야 했다. 소대원들은 그 여인의 흔적을 찾아 몇 날을 수색했으나 흔적은커녕 정체도 알 수 없었다. 소대원들은 그 여인이 전설로나 들었던 구미호라고 생각했고 다시 미군 연대에서 파견 나온 긴 주미에게도 이를 보고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미군에도 이 사건이 보고되었고 이를 코리안 웨어울프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사실 이 내용이 정확히 맞는 이야기인지는 확인할 길이 노연합니다. 다만 제 당소리의 소대장이었던 허영순 소위가 실제 인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동명이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을 관련해서는 워낙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고 그중에는 괴담도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외갓집은 나가는현에 산골짜기에 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외갓집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다. 그곳은 산속이라 산이랑 논밭밖에 없었고 사람도 별로 안 사는 마을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가 2번 왔다 갔다 한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도 없는 완전한 벽지였다. 평소라면 그런 시시한 곳에 가지 않았겠지만 그 해만큼은 친한 친구가 가족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나도 부모님에게 끌려 나서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심심했다. 가장 가까운 슈퍼까지 차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나마도 아버지는 모처럼 푹 쉬려고 왔으니까 너도 그냥 쉬어 라고 하실 뿐이었다. 딱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옆집에 나랑 동갑인 남자아이가 놀러와 있었던 것이다. 그 나이 또래는 처음 보는 사이라도 이상하게 쉽게 친해져서 나와 그 아이 키이는 금세 매일같이 함께 놀게 되었다. 물론 그런 시골에서 논다고 해봐야 모험이라고 생각하고는 근처를 쏟아낸 것뿐이었지만 말이다. 우리 가족은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마 산해제 되던 날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후 3시가 지나 점점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와 케이는 지금까지 가본 적 없던 산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올라갔지만 어느새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길에 들어서 있었다. 저게 뭐지? 케이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비석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종종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도조신 같은 느낌의 50cm 정도 되는 것이었다. 오래 세월 비바람에 시달렸던 것인지 이끼가 잔뜩 껴 있었다. 나와 키이는 자세히 보기 위해 손과 나뭇가지로 이끼와 진입을 떼어냈다. 역시 도조신 같은 것이었지만 뭐랄까 조금은 달랐다. 보통 도조신은 남녀 둘이 사이좋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조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비석은 4명의 사람이 서 있는 채로 서로 얽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나와 케이는 섬뜩히 서서 자자고 말하며 일어섰다. 근처는 어느덧 상당히 어슴푸레져 있어서 나는 한시 바삐 돌아가고 싶었다. 뭐가 있어? 내가 케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걸어 나가려던 순간 케이가 비석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냈다. 오래된 사방 4cm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 상자였다. 반층 지하에 묻힌 채 반만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왠지 싫은 예감이 들었지만 케이는 상관하지 않고 그 상자를 파냈다. 돌의 나무 상자는 이미 낡아서 여기저기 나무가 썩어들어가 너덜너덜한 모습이었다. 표면에는 무엇인지 모를 옷감 같은 것이 감겨져 있었고 거기에는 먹으로 무언가가 글자고 써져 있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경 같은 어려운 한자가 잔뜩 써 있었다. 케이는 상자의 좀먹은 부분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으로 윤이 나는 끈이 묶인 팔찌 같은 것이었다. 직경 10cm 정도 되는 팔찌에는 중간중간에 5개의 검은 돌이 박혀 있었다. 돌은 완전히 둥근 모양으로 거기에도 알 수 없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도저히 흙 속에서 꺼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어쩐지 기분이 나빴다. 이거 내가 찾았으니까 내 거야. 케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팔찌를 손목에 차려고 했다. 나는 기분 나쁜 예감에 반치 보이면서 말리려고 했지만 케이는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케이가 팔찌를 끼는 순간 기묘한 새의 울음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쳤다. 이미 주변을 깜깜했고 나와 케이는 기분이 나빠져 당황해서 집으로 뛰어갔다. 집 근처까지 와서 나와 케이는 손을 흔들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미 나는 그 팔찌에 관한 것은 잊고 있었다. 케이의 집에서 전화가 온 것은 그날 밤 늦게였다.
개시가 지나서도 깨어있다가 어머니에게 빨리 자라고 혼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매우 소란스럽게 오래된 다이얼 전화가 울려댔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구냐며 할아버지께서 투덜거리면서 전화를 받으셨다. 전화를 건 것은 아무래도 K의 아버지인 것 같았다. 멀리서 봐도 저녁에 반주로 한 잔 걸쳐서 붉게 물든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지는 것이 보였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무서운 기세로 누워있는 나에게 달려오셨다. 할아버지는 나를 억지로 일으키고 에이야, 너 오늘 어디 갔었냐? 뒤에 갔던 거냐? 산에 올라갔던 거야? 할아버지의 기세에 놀라면서도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 달려온 할머니와 어머니도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주저앉으시며 망연자실하셨고 어머니는 미신이 아니었어? 라고 중얼댔다.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서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머니의 심각한 모습에 차마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우선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K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기 전에 어디로 온다 전화를 거셨다. 무슨 일인지 놀란 아버지도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아있으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남아있었다. K의 집에 가까이 가자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기분 나쁜 냄새가 흘러나왔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같은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고기 썩는 냄새였던 것 같다. 야, K야, 정신 차려. 안쪽에서는 K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서슴없이 K의 집으로 들어갔고 할머니와 나도 따라 들어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냄새는 한층 더 강해졌고 거실에는 K가 누워있었다. 그리고 그 겨드랑이에 K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K는 의식이 없는 것인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 입은 반쯤 열린 채로 흰 거품을 지이지 흘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들 K의 오른팔에서 무엇인가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팔찌였다. 하지만 아까 전에 봤던 것과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 예쁜 끈은 사라지고 돌 하나하나가 K의 팔에 박혀 있었고 K의 손은 팔찌로부터 앞쪽이 검게 변해 있었다. 그 검은 부분을 보고 있으면 마치 움직이는 것 같아서 팔찌에서 박힌 실이 K의 손 안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카니모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무엇을 생각한 것인지 K의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는 K의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피부 아래에서 수많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곧 할아버지가 돌아오셨고 손에는 무려 두어 칼을 들고 계셨다. 뭐 어쩔 생각이세요? 멍치를 구하는 K의 부모님을 부리치고 할아버지는 K의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칼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 아직 머리까지는 가지 않았어. K의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칼은 K의 팔에 찔렀다. 비명을 지른 것은 K의 부모님뿐이었다. K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때의 광경은 지금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K의 팔에서는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무수한 머리카락이 스물스물 상처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제 손에 검은 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잠시 뒤 가까운 절에서 스님이 달려오셨고 스님은 K를 밤으로 옮기고 밤새 겨울을 읊었다. 나도 K를 위해 겨울을 읊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날 K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아침 일찍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곳에 숨겨진 또 다른 기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밤중의 울음소리였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잘 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